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그 핵심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스케일이 엄청난 정책 제안서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거의 대한민국 국가 개조 프로그램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아주 야심찬데요. 시작부터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F-35 전투기 한 대가 1,000억 원이 넘고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런데 정작 전쟁을 막고 평화 시기에는 경제 영토를 넓힐 인간 전략 무기를 키우는 투자는 왜 이렇게 인색한가?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제안서들이 그냥 단순한 구호나 희망사항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미래 백년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이 자료들을 보면요. 어떤 인재를 또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한 설계도가 담겨 있어요. 목표는 딱 하나죠. 이 제안의 필요성과 그 기대 효과를 국민과 정부에 설득해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자체를 그 근본부터 다시 짜보자는 겁니다. 그야말로 판을 완전히 바꾸자는 이야기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담대한 계획을 제안서의 논리 흐름을 따라서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모든 게 필요한가? 이 충격적인 현실 진단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교육의 판을 뒤집는 하드웨어, 또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 제도적인 장치까지. 제안서가 설득하려는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왜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 진단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서에 나온 비유가 정말 뇌리에 딱 박히던데요. 남한 아이들은 수능 영어를 위해서 How are you?를 기계적으로 외울 때 북한 아이들은 zdravstvuyte,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죠. 이걸 배우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넘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닌 현실이라고 봐야 할까요? 통계를 보면요. 현실은 비유보다 더 심각합니다. 자료에 인용된 수능 통계를 보니까 제2 외국어 선택 비율 자체가 지금 급감하고 있거든요. 특히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같은 이런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10대 인재는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해요. 예전에 아랍어 응시자가 잠깐 늘었던 적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것도 언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점수 따기 쉽다는 이유로 몰렸던 허수였죠. 절대평가로 바뀐 뒤에는 그나마 있던 허수마저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외의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사실상 언어적 문맹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런 경고네요. 근데 이게 북한이랑 비교되면서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북한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러시아를 의무 교육하고 이미 2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러시아에 파견했다고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제안서가 지적하는 전략적 사각지대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외국어를 더 잘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학 입시랑 취업 스펙을 위한 경쟁용 영어에 국가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데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한 생존용 전략 언어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유라시아의 자원부국들이랑 연결고리를 만들고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할 활로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제안서는 이 언어 교역의 불균형이 곧 안보와 경제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문제의식 위에서 나온 해법이 바로 국민미래전략학교 설립안이군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또 하나의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건가 싶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네,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 통합과정이고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사관학교 모델입니다. 근데 가장 파격적인 건 학비, 식비, 기숙사비는 물론이고요. 방학 때마다 가는 해외 연수 비용까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이에요. 전액이요? 네, 100%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아이들을 뽑아서 6년 동안 입시 경쟁이라는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거죠. 오직 전략 언어하고 국제 감각에만 몰입시키는 그런 국가 엘리트 인큐베이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듣기만 해도 정말 파격적인데 한편으로는 바로 이런 우려가 나올 것 같아요. 결국 이거 국민 세금으로 소수 엘리트에 특혜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이야기했었잖아요. 왜 아무도 조종사 키우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특혜라고 비판하지 않죠?
그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 자산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학교의 학생들은 졸업 후에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국정원이나 외교부 소속으로 분쟁 지역이나 오지로 파견될 인간 전략 무기로 키워지는 겁니다. 국가가 모든 비용을 대는 대신 그들은 자기 인생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치는 일종의 계약을 맺는 셈이죠. 아, 그래서 국가적 효도 상품이라는 표현이 나왔군요. 부모 입장에서는 억대 사교육비 안 들이고 아이를 최고의 인재로 키워주니까 그렇고, 국가 입장에서는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확보하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능을 안 본다면 대학은 어떻게 가죠? 여기서 법적 산소호흡기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그게 바로 이 제도의 가장 기발한 지점입니다. 이 학교는요, 대한민국의 교육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러시아면 러시아, 인도면 인도,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가르쳐요. 그리고 양국 정부가 학력 상호 인정 조약, MOU를 맺는 겁니다. 아, 그런 방식이군요. 네, 이렇게 되면 졸업생들은 수능이라는 족쇄 없이도 국내 대학 특별 전형이나 모스크바 국립대 같은 해외 명문대에 바로 진학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글로벌 면허증을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제안서 표현을 빌리자면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족쇄를 풀어주는 법인 셈입니다. 사실상 개인이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 두 가지, 그러니까 사교육이랑 육아를 국가가 완전히 책임져 준다는 약속이니까요. 이 정도 보상이 없으면 최상위 인재들을 의대에서 끌어오기 어렵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제안서는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요. 지금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왜 의대로 몰리는가? 미래의 안정성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가 그 이상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면 된다는 역발상이죠. 졸업하면 국정원, 외교부 특채나 대기업 해외 전략팀 입사를 보장하고, 결혼하면 전략인재 전용 아파트, 그러니까 관사를 즉시 제공하고요. 자녀는 국공립 24시간 케어센터가 책임진다. 나라를 위해 험지로 가는 자, 국가는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킨다. 이 강력한 믿음을 줘야 대한민국 1% 천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하드웨어네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시설에 최고의 학생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인간 전략 무기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안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제안서는 책상이 아닌 그들의 식탁에서 배워라 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브릭스 리틀 앰베서더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리틀 앰베서더 프로젝트요? 네, 이건 그냥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핵심은 쌍방향 홈스테이에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러시아나 인도의 평범한 가정집으로 흩어져서 그 가족의 일원으로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나라의 엘리트 청소년들을 우리 서울의 평범한 가정으로 초청하는 거죠. 쌍방향 홈스테이라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경험이겠네요.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있는 건가요? 제안서는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북한은 20만 노동자를 보내지만 대한민국은 20만 가족을 만든다. 노동자는 돈을 벌고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어린 시절 우리 집 안방에서 같이 웃고 떠들었던 친구는 평생의 인연이 되잖아요. 그렇죠. 20년 뒤에 그 친구가 러시아의 장관이 되고 인도의 차관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돈으로도 무기로도 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친한파, 즉 프로코리아 인적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핵무기보다 강력한 외교적 방패막이자 경제 영토를 넓히는 천병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듣고 보니 정말 강력한 소프트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헤리티지 쿼터제라는 아이디어도 더해지던데요. 이건 어떤 개념이죠? 이것도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정원의 30% 이상을 어머니가 러시아, 베트남 같은 해당 전력국가 출신인 학생으로 우선 선발하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학교에서는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위축되고 정체성에 혼란을 겪던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 학교에만 오면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수업의 절반 이상이 어머니의 나라 말로 진행되니까 오히려 누구보다 뛰어난 최고의 우등생이 되는 거죠. 아,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엄마의 나라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구나. 이런 자존감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안서는 이걸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쓰는 전략이라고 표현해요. 사회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다문화 가정의 잠재력을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전략인 셈입니다.
설계 자체는 굉장히 정교해 보입니다. 하드웨어인 학교, 소프트웨어인 홈스테이랑 쿼터제까지. 하지만 이런 종류의 장기 프로젝트는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특히 정치적인 변수요. 5년 뒤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거 다 돈 낭비다 이러면서 없애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제안서에서는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를 막을 장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나요? 물론입니다. 제안서의 마지막 파트가 바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강력한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크게 두 가지 법적 장치를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미래전략인재청을 신설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구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안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기구를 교육부 산하에 두는 순간 또다시 수능 점수 줄 세우기랑 영어 시험으로 변질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의 기능을 일부 통합한 독립된 장관급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10살짜리 떡잎을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6년간의 특수교육, 졸업 후 임무부여, 그리고 평생에 걸친 사후관리까지. 인재의 전생애를 마치 국정원이 요원을 관리하듯 국가가 직접 챙기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치가 바로 100년 외교법이군요. 이름부터가 5년짜리 정권을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이 법의 핵심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만들고 위원들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6년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위원회 멤버들은 자리를 지키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일종의 알박기 조항인 셈이죠. 그래야 100년 계획이 5년마다 뒤집히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핵심 조항은 외교관에 대한 것이라고요. 네, 바로 외교관, 순환보직 금지 조항입니다. 지금처럼 3년마다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는 방식으로는 절대 전문가가 나올 수 없다는 진단이에요. 이 법은 러시아 담당으로 임명된 외교관은 30년 동안 러시아만 파고들도록 강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죠. 그 사람처럼 그 나라에 관한 한 모든 걸 꿰뚫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를 키워내자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제안들은 정말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네요. 전략 언어 인재가 없다는 현실 진단에서 시작해서 그들을 키워낼 학교라는 하드웨어, 인간 네트워크를 만들 홈스테이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낼 특별법이라는 시스템까지 완결된 하나의 국가 전략 패키지 같습니다. 네, 제안서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진리를 구하고 허위를 버리고 희생한다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단순히 외국어 잘하는 기능인을 키우자는 게 아니에요.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질 그런 헌신적인 인재를 키우고 국가는 그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와 보상을 한다는 대원칙이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조종사에게 전투기를 사주듯 이 아이들에게는 세계를 사줘야 한다. 제안서의 이 문장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수백조 원을 들여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처럼 극소수의 인재에게 파격적으로 투자해서 그들을 살아있는 인간 전략 자산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과연 일부에게만 특혜를 주는 급진적인 모험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가장 확실한 미래 생존 전략일까요?